수업 준비는 잘 하시죠? 네. 목요일까지 주시는 겁니다. 팀장님들. 목요일까지 잊지 마시고.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술경영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내일 기술과 마케팅까지 기술경영 전문가시고 마케팅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인덕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로봇, 아톰 로봇 대표이시기도 한 박남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팀장 박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포항개척인데 지금 이제 포스코로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같이 이제 11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술 경영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기술 경영에 대해서 아시는 분? 기술 경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혀 그 기술 경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강인선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인선 씨, 강인선 씨는 기술 경영이라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세요? 기술을 경영하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이름 보이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종탄 씨, 공종탄 씨.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종탄 씨는 기술 경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말씀하시는데 여기 정답이 없습니다. 러시아 제가 기업을 기술을 가져와서 새로운 경쟁을 지금 러시아에다가 이렇게 뭐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프로젝트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딱 이렇게 사업 명패가 가려져 있는데 이모신데요. 이성진 씨 같은 경우에 그 기술 경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뭐 정답이 없습니다. 이 강의는. 그냥 말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죠. 뭔가 약간 감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복현호 씨, 성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세요. 홍복 혹시 조가 이름이 다이나믹한 이름으로 이렇게 성이 좀 다이나믹하신데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와닿으세요? 기술 경영하면 딱 떠오르는. 기술 경영하는 뜻이 기술인이 경영을 위해서 회사 제조업 조건들. 그렇습니다. 이제 경영 많이 바뀌고 또 추세가 많이 CP와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법이라는 게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모자란 정보를 채워주기 위해서 도입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가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계 쪽이십니까? 그런데 평소에 좀 이렇게 인문학이나 이런 데 다방면으로 좀 관심이 많으십니까? 관심이 많아서 직장에서 어떻게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대신 좀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술 경영이라 하면 한마디로 말해가 그겁니다. 기술 기반의 경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이제 기술 중심의 어떤 엔지니어로서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나는 뭐 기술 외에 경영을 전공했다 이런 분 계세요? 전공? 주로 그럼 전공이 기계, 뭐 전자, 금속, 화공, 재료 뭐 이런 쪽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저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강의 커리큘럼에서 저를 부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CTO, 테크놀로지를 경영하는 그 기술 최고 책임자 아니면 여기서 또 사장님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 사장님이 되시기면 어떤 학문이 기술 경영이라는 학문입니다. 결국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 경영이라는 것은 기술에서 경영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MOT 이니셜이 Management of Technology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술을 경영하다.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경영의 기술이라고 보셔도 돼요. 경영을 조금 더 공학적으로 이렇게 좀 체계화시킨 학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융합적인 학문을 오늘부터 이렇게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좀 접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4주 정도 계속 하시고 좀 지쳤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부터가 그냥 이거는 그냥 인문학 강의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네, 편하게 들으세요. 진짜 가짜 이 네 가지 중에 가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의 눈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계시나 아니면 제가 어떤 이미지로 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가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3년 동안에 특허를 500건 출원했다. 이게 가짜 같다. 예, 한 명, 제가 좀 봅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한 명, 2명, 3명, 4명, 5, 6, 7, 8, 한 10분 되시네요. 그러면 한 몇 건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3년 동안 특허 500건은 물리적으로. 예. 그거만 한다고. 예, 그럼 몇 건 했을 것 같습니까? 3년 동안 동시에 대리사 해가지고 동시에 예. 만원 한 200건. 200건. 예. 또 아까 손 드신 분 중에 우리 여기 성함을 좀 잘 보여 오창명 씨, 예. 한 몇 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200건 됐어요. 비슷하시네요, 의견이.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10년 동안에 로봇을 250건 개발했다. 예.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손 드신 분들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김주영 씨는 한 몇 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몇 건 개발했을 것 같습니다. 100건. 전부 올려주진 않고 다 내리네요. 다 내리네요. 다 내립니다. 이호진 씨는 한 몇 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저도 한 100건 정도 있는데 약간 좀 서류 작업이 이거는 죽다 깨어나도 10년 안에 100건이다. 맞아요. 그럼 1년에 출판 3건을 했을 것이다. 거기가 거짓말 같다. 예, 우리 이용대 씨는 어떻게 몇 건? 한 권 출판해보고 돈 안 돼서 전부 깎아내리네요. 몇 건 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데 또 손 아까 대신 분, 예, 몇 건 출판했을 것 같습니다. 저 4개 중에서 예. 3번이 제일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역으로 생각해서 아주 굉장히 분석적이네요. 그럼 1년에 4개 X로 해가지고 초청장을 5개 받았다. 이거 나라에서 인정하는 초청장을 5개 받았다. 이게 거짓말 같다. 1년 동안에. 네. 뭐 이럴 리가 없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이게 처음으로 이거 올려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걸 씨는 3개.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출연수가 몇 장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연수가 몇 개 될 것 같아요? 몇 장? 제가 지금 7,000장 정도 돼요, 7,000장. 그래서 500개 이게 500장짜리가 한 12개? 14개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예. 5일건을 국제공주로 하시면 아니면 다른 건입니다. 다른 건으로. 다른 건. 예. 저 안에는 이제 국제 특허 출원이 한 30건 있고, PTC로. 그리고 국내 이제 특허 등록 기준으로 보면
국제 특허 출원해가지고 등록된 게 40건 정도 되고, 저도 몇 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 이제 국내 특허 등록된 게 한 550건. 출원 건수 기준으로 1,050건입니다. 네. 제가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배우전에서 제가 특허 출원 왕이었어요. 전체 조사에서. 그래서 특허를 그때 제가 96년부터 96년부터 내기 시작해가지고 97, 98, 그러니까 IMF 전까지 해가지고 1,050건을 했습니다. 1,000일 동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에디슨이 특허를 몇 건 냈대요? 에디슨이? 네? 1,550건. 조금 적어요. 저거와 비슷해요. 1,100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에디슨하고 레벨이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레벨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정도로 어떤 몰입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허를 한 건 낼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1년 정도 걸렸는데 제가 이제 입사를 94년에 인턴으로 하고 94년 12월에 정식으로 이제 출근했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OECD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앉아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에서는 오히려 이런 특강 형식의 이런 강의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저도 그때 한 몇 달을 그냥 집체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고 각 계열사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지.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한 300명이 같이 이렇게 전 계열사를 돌아다니는 아주 기억인데 다 여러분 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장도 비슷한 거 입고 대우 딱 이렇게 여러분들 이때 만난 친구들을 네트워크 잘 해놓으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선배로서 한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 1년 동안에 특허를 한 건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누구보다도 힘들었어. 그런데 저는 특허를 낼 때 다른 사람은 눈앞에 실적을 보고 그냥 대충 내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속도로를 닦겠다. 특허의 프로세스, 생각의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특허를 내는 프로세스를 공부했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때 95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딱 출근해가지고 뭘 했냐면 전자신문 있죠. 전자신문. 매일 전자신문을 보면서 전자신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전부 칼질을 했어요. 스크랩을 해가지고 주제별로 다 모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했냐면 저도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서울여가대 대우센터라고 지금은 뭐 이렇게 서울여가대 보면 23층짜리 승용급 같이 생긴 건물이 있죠. 거기에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는 대기업이 좋은 게 논문 검색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논문을 검색을 해가지고 그 논문 관심 있는 논문들을 죄다 딜렉토리를 다 모아놨어. 출력을 해가지고 집에 가면 잠잘 자리 빼고는 전부 다 논문으로 그냥 자리가 와서 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도 이제 부산 출신으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완전히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맨날 책 요렇게 해놓고 중간에 딱 잡아도 아침에 출근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어떻게 보면 정보 정리에 엄청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제가 그때 봤던 게 책을 주로 보면 non-fiction, 소설이 아닌 건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점이 지하에 서점이 있었는데 서울여가대에 한가람 서적이라고 있었어요. 그 5년 동안 거기 가서 책을 보고 책은 한 권도 안 샀어. 그래가지고 별명이 진상이었어요. 이제 맨날 점심 되면 거기 서점이가 책을 보고 했는데 지금 서점 딸이 제 와이프입니다. 대박이죠? 제가 책만 보고 갔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이 책 참 좋다. 아마 이거 대우그룹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책을 사게 할 테니까 이 책 좀 갖다 놔라. 와이프는 그 말 순진하게 믿고 책을 이만큼 가져갔는데 한 권도 안 사가더래.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다 책임을 져고 이제 와이프로 이제 했지만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보를요, 이 스크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 아니면 뭐 머티리얼이면 뭐 꿈의 신소재 뭐 해가지고 이렇게 책 뭐 이렇게 있으면 그걸 모아놨어요. 그러면 그만큼 쌓이잖아요. 그럼 주말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저는 그 한강 둔치에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그걸 남들은 거기 보면 놀러 나오는데 난 돗자리 하나 딱 펴놓고요. 그 뭡니까 자료들을 그 잔디밭에 수북히 쌓아놓고 내 혼자 그냥 여유있게 그 이렇게 전부 나누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면 이상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신소재 물질 하면 그것도 그 안에서도 딜렉토리가 있잖아요. 뭐 비철계, 철강계 뭐 이렇게 또 나누고 그래서 또 자료가 모이면 그 안에서 또 딜렉토리를 세분화시키고 하니까 나중에 1년을 딱 하고 나니까요. 내 관심사에 대해서 세부 자료들이 이만큼씩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특허를 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뭔가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화학과 물리의 중간 영역을 찾아내게 되고 막 그런 내가 전자회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기계공학으로 석사까지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기계공학을 했는데 전자회사를 간 이유가 저는 기계를 했지만 남들은 그때 전부 다 뭐 건설회사 쪽으로 많이 갔어요. 건설회사는 자동차 쪽으로 갔는데 저는 원래 이제 그 기계 쪽이지만 그 학부 때는 제가 자동차 엔진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연구 실습생으로 들어가 있었고 석사 때는 열기체 쪽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우전자에서 뭘 했냐면 TV 있죠. 계력 TV. 그걸 제가 설계했어요. 계력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아닌가? 여러분들 한 3살, 4살? 지금 몇 년생이세요, 다들? 보기에는 뭐 저 80년대생 같으신데 85년이시죠. 그럼 기억나시겠습니다. 그 계력 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피커에서 우퍼에서 막 이런 촛불 쫙 끄지고 있죠. 그걸 제가 겁도 없이 제가 개발했어요. 그때 겁도 없이 했어요. 겁도 없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개발을 쭉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인사이트한 뭔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공학을 했는데 전자회사에 가서 회로 기판 보면서 레이아웃 설계도 좀 해보기도 하고 캐드 설계도 그때 제가 95년도에 프로 엔지니어를 처음 했습니다. 프로 엔지니어 솔리드워 그때 카티아 이런 걸 제가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인벤트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트리저 여기 오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트리저 빌딩이라는 게 여기 있더라고. 제가 석사 때 전공인 게 트리저거든요. 95년, 96년 트리저 그때 러시아 과학자들하고 제가 코업해가지고 그때 트리저 때문에 특허를 많이 냈어요.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늘 뭐 이야기를 쭉 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찰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웬걸 꿈에서도 특허가 나왔어. 이해가 돼요? 꿈에서 산실력이 진짜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는데 그거를 아침에 딱 깼는데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걔네 TV를 개발하는데 우프에 뭐 이렇게 그 공간을 해결하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모순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거를 한 4일을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다녔어. 계속 생각하니까 꿈에서 그게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특허를 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특허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개드 TV 개발에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그 특허를 제가 그때부터 막 필받아서 막 내는데 처음에 한 건 내던 게 2건이 되고요. 2건이 4건이 되고 4건이 8건이 되고요. 그것도 한 달마다 이렇게 변리사가 전담 변리사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건이 넘으니까 거기 변리사 사무실에서는 제 전담 변리사가 붙고 그래서 제가 특허 변리사 공부를 제가 3년을 하게 됩니다. 변리사 공부를 하게 돼요. 아예 그 바람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리사 공부도 하면서 특허를 제가 1000건을 냈어요. 1050건.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아주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정보는 쓰레기다. 그게 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바로 인용이 가능한 그런 디렉토리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정보로서 가치가 있지. 그게 그냥 이렇게 뭡니까 파일로서 수북이 쌓여 있으면 그 찾는데 하루 종일 걸려. 그러면 그 정보가 아니라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됐어요. 이거를 제가 2년 전에 찾았어요. 그 전에 제가 이거를 이제 총각 때부터 모아가지고 이걸 회사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출원을 할 때 그걸 항상 복사를 해놨어요. 복사를 언젠가는 사용이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복사를 했는 게 이만큼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사과 그 박스 있죠. 거기다 딱 넣었는데 사과 박스에 이게 하나에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두 개로 나눠 해가지고 이사를 한 제가 전세로 계속 살 때였죠. 5분 이상 이사를 하면서 저기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모님 댁에 저기 가 있더라고요. 2년 전에 창구에서 발견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저는요 한 500건 정도 출원했겠지 했는데 그게 1,050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대표 특허를 한번 보시면 저는 로봇을 기계공학을 했지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로봇도 하고요. 가전제품 이게 그때 KBTV 할 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가전제품 중앙 집중식 제어 장치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레이저 발찌. 제가 레이저 관련해서 조회가 좀 있습니다. 레이저 이렇게 픽업 장치, 광 픽업. 우리가 이게 CD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앞에 이렇게 렌즈 앞에 보면 그 반도체 레이저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 레이저가 뭐냐면 한마디로 그 반도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광자가 전자가 튀어나오게끔 해가지고 거기 렌즈를 통해 집중이 되면 그게 레이저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레이저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여기 포스코에 철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포스코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산업의 중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가지고 전자하고 한번 반도체 철강 이런 거 있잖아요. 철강은 철강인데 반도체야. 아니면 배터리 철강.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배터리가 따로 없고 바디 자체가 배터리인 거야. 근데 거기에 안정성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금만 어떻게 조금 주면은 이게 물성 변화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바이어스가 걸려가지고 전자가 달라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좀 마인드를 좀 가지시라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거 푸시 버튼부터 리모컨. 제가 리모컨을 또 개발을 또 하잖아요. 예전에. 그럼 리모컨에 여기 보면은 그 렌즈 있죠. 픽업 장치 이렇게 그 발광 소자, 수광 소자, 그 LED로 하는데 여기 딱 눌렀을 때 이제 빛이 정확히 가가지고 그게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빛이 잘 전달이 되고 센시티비티를 높일까? 그리고 수광하는 데서는 어떻게 하면 이 렌즈가 구조가 돼야만이 그런 빛들을 적외선을 잘 받을까? 이런 거를요. 저는요. 그냥 연구실에서 한 게 아니고 혼자 CAD로 있죠. CAD로 이렇게 공면을 계산을 해가지고 입사각, 출소각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맨날 그 작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대로 그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렌즈의 그 수강을 잘할까 이런 거를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해봤는데 그게 실제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또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론을 보고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 상상력을 발휘해 이럴 것이다 하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뭘 봐도 책의 제목만 봐도요. 그 책의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그런 레벨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그런 어떤 오픈 마인드를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0년 동안 로봇 250분 개발한 거 맞습니다. 그 중에 휴거 로봇 알죠? 휴거 로봇 8을 제가 개발했고요. 카이스트 휴거 로봇. 혹시 카이스트 출신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 포항공대와 가까운 포항공대에서 오셨나? 포항공대 있어요? 예. 포항공대 다기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포항공대 정말 여기 그럼 엄청 그
친숙하시겠네요, 벌써. 예. 손 안 들었어요? 여기 또 이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화공대 로보틱스가 출신도 많고 카이스트도 많고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 로봇을 제가 하게 됐던 이유가 원래 기계공학이 전공인데다가 제가 인체 역학을 했습니다. 생체 모건공학을 하다 보니까 인체와 그 인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대체의학을 했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시합을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목동에서. 그 지금 막 매칭이 안 되죠. 좀 젊은 사람 같은데 막 이것저것 다 했다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이게 기계하고요 사람하고 결합이 되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 그 로봇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게 로봇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사이보그 아시죠? 결국은 로봇이 작아도 재미가 없고요, 커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으면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운전하는데 대신 로봇이 들어가서 운전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사람이 들어가는데 작은 어린애 같은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로봇이 이렇게 한다면 손발 거리가 다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전투할 때도 사람의 그 어떤 사용하는 권총이나 총이나 이런 걸 전부 같이 사용하려면 똑같이 만드는 게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보그가 궁극적인 로봇의 개발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못하느냐? 한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모타가 지금은 이게 근육이 전부 우리 DC 모타, AC 서버 모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모타로 보니까 이게 회전을 직선으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사람과 같은 똑같은 어떤 동작을 구현하는 다양한 어떤 구동 전달이라 해가지고 그런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 감속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로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타 기술이 아직은 사람 근육을 대체할 똑같은 형태의 그런 액추에이터가 나와야만이 결국은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에너지, 배터리. 이 배터리가 지금 현재 휴거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배터리 기술이 사실 핵심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때? 전선을 뒤에서 매달고 다닙니다. 그걸 탯줄을 잘라야 되거든요. 탯줄을 자르고 전차 하루 종일 이제 사람이 먹는 에너지 정도만 섭취하고 또 자가 발전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기술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술의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좀 힘들다. 그러면 로봇 기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전제품으로 지금 가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홈 오토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이런 그 부분 중에 부분 지금 홈 오토메이션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로봇 기술이고요. 저는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에보라고 좀 허리태에서 안 보이지만 에보 노래하는 로봇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때 96년인가 7년인가 뭐 세계 최초 해가 노래하는 로봇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정통부 장관인가요? 이렇게 딱 왔는데 목이 고장나면 노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 엄청 이렇게 했는데 그 주역이 접니다. 그래가지고 욕 먹으니까 노래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세로피라고 이건 뭐냐면 과천 혹시 가보셨어요? 과천에 애들 손잡고 가면 과천과학관 가면 그 로봇관이 있습니다. 로봇관에 가면 작은 로봇들 이렇게 춤추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 로봇들 뒤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막 있는 이 다람쥐 로봇 하나 있어요. 그게 이런데 이게 이제 세로피라는 곳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같이 공동을 이제 한국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제가 같이 공동을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250건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 LCD하고 그 반도체 이쪽도 제가 로봇을 한 150대 정도를 직접 설계해가지고 납품을 했고요. 천안하고 탕전 이런 데 제가 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라고 한 달에 한 건 정도씩 평균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배경이 뭐냐면 생각의 프로세스를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했던 특허를 1,050건을 냈던 거나 설계를 하는데 그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는요 지식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그걸 저는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면 지식 제조업이라고 해가 새로운 영역을 제가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그게 기술 경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제가 한 20건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요거 혹시 아세요? 수중 로봇 익투스라고 물고기 사대강 로봇 아시죠? 그걸 제가 버전 모듈 바디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 물고기 로봇. 그래서 한 대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엄청난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공정판 선생님. 72억. 아, 그럼 그게 한 대가 물에 떠내려갔다. 그럼 72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강인성 씨,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물고기 로봇 한 대가. 3억. 아, 그래요. 이거 그 3억짜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비싸다, 그죠? 좀 비쌉니다. 정은진 씨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물고기로 요마트한데 3.3kg 정도 돼요. 우리 진짜 물고기가 이마트에 묵직하고, 예, 5천만 원. 거의 이제 비슷하게 왔는데 조금 더 쌉니다. 원가만 한 2,500만 원. 근데 저기 한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저 앞에 여기 이 송수신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리더도 보시고 그 옆으로 3대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총 4대가 다니는데 한 1억 정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저걸 8당땡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저걸 8당땡에다 넣어놓고 저기 잊어버릴까봐 숨은 열면 도망가잖아요. 아니면 뭐 거기 어디 처박히면 안 되잖아. 저기 사람이 한 4명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벽으로 대꾸이 득합니다. 그래서 저걸 원래는 저 군사용 로봇으로 개발하다가 저기 환경 로봇으로 바뀐 그런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반도체 웨이퍼 있죠. 이렇게 딱 잡아 이렇게 척척척 움직이는 그런 거고, 사람 타고 다니는 로봇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LCD 검사장비, 이게 이제 뭐냐면 반도체 보면 웨이퍼에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그 보강간섭, 상쇄간섭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미세한 그 어떤 웨이퍼의 험을 만듭니다. 그 회로 공정 같은 거를 저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걸 제가 좀 했습니다. 그 책을 제가 3권 낸 거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내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정리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다 보니까 책을 통해서 제가 조금 존재감이 있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영풍문고 가면 한편에 이렇게 제 책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너무 기특해서 많이 팔리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그래서 프랜차이즈까지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프랜차이즈까지 제가 책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은 제가 1년 동안에 제가 한 6개의 표창장을 받았어요. 받았던 이유가 그 전에 제가 이제 국가과제를 제가 2003년부터 로봇 국가 플랫폼 사업이라는 그거를 제가 한 8년 반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많이 이렇게 내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현업에 돌아가시면 기획서를 많이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이 기획서를 만드는가를 제가 내일 오전까지 하면서 그 안에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핵심만 알고 있으면 특허도 많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같은 이런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기획서 같은 것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사이트만 제가 한 11시간 동안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막 보여요. 제가 책을 지금 하루에 한 4권 정도도 읽거든요. 어떻게 4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책을 물리적으로 이것도 와 하는 거 봐. 도대체 눈이 몇 개야? 눈이 한 8개 돼야지 이 책을 4권 정도 읽지 않나? 맞아요. 그런데 접근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책을 보면요. 4번도 볼 수 있고 20번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종로 서적 종로에 있는 교보 서적을 저는 한 가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기술 경영을 강의를 한다, 아니면 마케팅을 강의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모르는 영역의 강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서점에 가가지고 봅니다. 혹시 그 전략 관련해 책을 이렇게 강의를 하겠다. 그럼 전략 관련해가지고 교보문고 가면은 어때요? 거기 전략 관련된 책들이 쫙 있잖아요. 한 보통 한 5단, 6단으로 해가지고 책이 이렇게 이제 책장이 한 2개나 3개 정도가 전략 관련된 책들이 딱 모여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한 5시간 동안에 다 봅니다. 시간 내가 가가지고 목차만 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전부 다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목차를 보니까 좀 차별화된 어떤 내용이면 책을요 앞으로 조금씩 일부 전진을 다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고 그 중에 제가 한 번 더 한 50권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책들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5권, 20권을 추려냅니다. 그걸 다 사옵니다. 다 사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저는 제가 먼저 전략에 대해서 마인드를 먼저 가지고요. 그 관점에서 한 책을 봅니다. 보면은 한 3권 정도는요. 만약에 그게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면 한 3권 정도는 정독을 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걸리겠죠. 한 하루 이틀 걸립니다. 여기 쭉 보면 그 키페이퍼 3개를 보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 책들은 한 20%만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 20권 되면 키페이퍼 3권만 내 걸로 만들면 80%는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7권은요. 그냥 그 중에 없는 내용만 목차만 딱 보면 20권 금방 봅니다. 내용 원리 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아무리 어려운 책도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저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총균세라는 책을 봤어요. 총균세.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총균세. 아주 핫한 읽어보셨죠? 그 총균세의 핵심이 뭔가요? 핵심.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제가 책을 보면 그게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 내용을 키워드를 보면 완전히 그냥 너무 많은 거야. 그걸 일일이 다 보려면 나도 이게 핵심 파악했는데 그럼 뭘로 해결하냐면 유튜브 들어가요. 그래서 총균세 치보세요. 다큐멘터리. 그 책을 베이스로 한 다큐멘터리 거기 제랄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직접 출연해가지고 그 저자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그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그 총과 균과 세라는 관점에서 인류 역사를 통찰하는 어떤 내용을 해요. 거기 1편, 2편, 3편이 있는데 그걸 먼저 다 보고요. 책을 보세요. 벌써 마인드가 있잖아. 어떤 말인지 아는 상태에서 책을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그 총균세의 핵심이 뭐냐면 인류가 지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문명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마야 잉카 문명이 유럽 문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럼 유럽이나 마야 잉카나 결국은 지리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유럽은 옆으로 이렇게 퍼진데 있고 마야 잉카는요 남북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럽의 어떤 선진적인 문명이 형성됐다면 결국은 인종이 우월해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같은 위도상에 같은 온도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남북으로 있으면 계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절을 극복하고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니까 교류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잉카 문명이 어떻습니까? 페루 쪽인데 잉카 문명이 결국은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균 같은 것도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쪽은 어때요? 유럽 쪽은 소, 돼지, 염소, 양, 요 4가지가 가축으로서 인간하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인간들이 개들 있죠. 개하고 막 스킨십 하잖아요. 이러면서 서로가 균들이 서로가 면역 체계가 생긴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면역 체계가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스페인이 잉카에 들어가가지고 한 몇백 명이 기마병을 포함해서 한 175명이 몇십만 명을 물찌르는 사태가 벌어져요. 네.
이전에는. 근데 물론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저는 공부를 계속 해와가지고 사실은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창업을 하면서 경영을 더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석사를 경영하고 다시 시작해서 박사까지. 그래서 이제 기계를 해가지고 석사까지 하고 이제 현업에서는 로봇하고 인체역학 쪽으로 했었고 생체모범공학 그리고 이제 지금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에서 경영까지는 좀 예의폭이 생긴 거죠. 제가 이제 이 회사가 이게 다 제 회사가 아니고 저 모서리 한 꼭대기 저기 한 구석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지만 항상 비전을 좀 크게 보시라. 그래서 포스코의 CEO나 CTO가 되시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뭘까요? 요 산이 여기 무슨 산일까요? 그 정답을 뭐 정답 없다 생각하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 가보신 분. 요즘 보면 뭐 저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뭐 어디 뭐 산에 뭐 돈 내서 뭐 산에다 올라갔다 오고 그래가 이렇게 하나 나 가봤다 이래 찍고 하는데 예, 여기는 공대라서 그럴 니즈가 별로 없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냥 다 이렇게 오시라고 하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뭐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가 이 에베레스트가 있고 옆에 이게 뭘까요? K2 K2인데 이 에베레스트 K2하고 높이 차가 몇 메다 날까요? 저도 뭐 몇 메타까지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한 320, 3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320. 근데 눈에 보기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에베레스트가 몇 메타일까요? 몇 메타? 그게 중요해요. 8,780. 맞아요. 한 8,800m 정도 돼요. 조금 더 될까요? 8,840. 대충 저도요. 배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대충 그냥 8,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행기 타고 미국이나 외국에 갈 때 국제선 타잖아요. 비행기 고도가 얼마일까요? 8,000m 정도. 8,000에서 9,000 돼요. 그 말레이시아 항공 이번에 사라지고 또 그 고도 날다가 뭐 사라졌다잖아요. 그러니까 8,000에서 9,000 그 사이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요 8,000에서 9,000m 그 위에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온도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진짜 말이에요. 한 45도에서 50도 돼요. 저기 안 가본 사람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비행기를 타고 한번 저런 8,000m 상공에서 저를 나는 그런 경험을 경영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높이 이렇게 넓게 보는 게 기술 경영의 핵심입니다. 어떤 걸 보느냐, 그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고, 이 높이 나는 새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에베레스트 건너편에 뭐가 있고, 저기, 지금 이건 좀 흐릿하게 안 보이는데, 저 뒤쪽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면 높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8,000m 비행기가 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8,000m 정도 나는 이유가? 압력 때문에 공기가 그렇죠. 그렇죠. 저기는 공기 흐름이 안정적이죠. 또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공기죠. 또 있어요.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 같은 때. 네.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저택기류는 그 어떤 특정 지역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미사일이 사거리가 몇 킬로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한 몇 킬로 안 되잖아요. 한 킬로. 근데 이게 비행기가 한 8,000m에서 한 10,000m로 가면은 좀 안전하고, 그럼 U2 정찰 이런 건 몇 메타에서 날아다니지 않아요? B2 폭격기 B-52 2배 높아요. 한 20,000m에서 20,000m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 올라도 못 올라. 이게 그냥 지나가는 그 정도의 어떤 안전거리를 확보하니까 충분히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거리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겁니다. 밑에서 막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공격도 하고 그래서 근데 아니 높이 올라가 버리면 좀 이렇게 초연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는 옆에 산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를 본 건데 지금 계절을 확인을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아 겨울은 아니구나. 밑에 보면 이제 저 푸른 초원이 있고 이렇게 에베레스트와 K2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위치가 아마 여기일 겁니다. 그 위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깊이는 알고 있는데 이제 높이 날아서 멀리 보는 그런 좀 지혜를 가지시고 오늘 그 1교시는 요걸로 일단 하고요.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